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귀한 강의를 듣기 전에 우리 교수님 그 간단한 인사 소개 말씀 좀 해주시고, 강의는 그러면 교수님 자료를 직접 올리실 건가요? 예, 강의 진행하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예, 예. 우리 그 이수동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혹시 자료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두루미나 이런 모니터링의 전문가가 되어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연천 두루미 및 제두루미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가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연천과 철원하고 파주 쪽은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할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을 할 거냐, 왜 모니터링을 하느냐, 그다음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시민과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일반 분들이 그러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저거를 할 거냐, 기여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시티즌 사이언티스트 CS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시민과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시민과학보다는 그냥 마실과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좀 많습니다. 총 5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한 20분,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해져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개입니다. 저는 지금은 경상국립대학교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주요 연구는 최근에 이제 습지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영광에 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영광의 칠산도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저어새, 노랑부리 백로 번식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식처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와 있고요. 이런 형태의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대한 부분인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현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또는 지식인들이 어떤 차이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자 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1860년대 분들인데 한 분은 조지 맛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줄 베른입니다. 줄 베른은 아마 해저 이말리라는 책은 다들 들어보셨죠?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연현상에 대한 부분을 보고 조지 맛이라는 분은 인간이 인간의 힘이 미치는 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얘기했었고요. 줄 베른이라는 사람은 해저 이말리라는 책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모 선장은 진주 조개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곳을 손으로 가리켰다. 나는 이 진주 광산이 결코 고갈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연의 창조력은 인간의 파괴 본능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에 대한 부분을 보고 조지 맛이라는 분은 인간이 자연을 압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부분은 인간의 힘과 상관없이 자연은 무한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 이용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를 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주기적인 현상에 대한 것들이 자연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결국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과연 이게 지구온난화냐 아니면 지구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축적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반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민과학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생태 문명에 대한 부분들은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얘기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태 문명이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 자체가 결국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코로나라든지 또는 접경 지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것들이 결국 인간이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을 결국에는 존중하고 보호하고 순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의 그림들은 많이 보셨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코로나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고 인간이 개발을 통해서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코로나 뒤에 오는 경기 후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지구 온난화 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에 더 큰 위험성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코로나 상황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형태를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밑에 그림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과거의 개발 세력, 왼쪽에 있는 것들은 최근의 신세대 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긴 한데 결국엔 두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적게 쓸 거냐. 왜냐하면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연적이 좋은 지역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 전체 지역의 대부분 다 태양광이나 풍력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다가는 결국 개발이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그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TER과 시민과학인데 보통 장기 생태 모니터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생태 모니터링은 동일한 대상지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조사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보통 장기 생태 모니터링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기 생태 모니터링 자료는 보통 10년 연속으로 수집 분석되어 온 연구를 얘기하고요. 이 장기 생태 연구가 중요한 것들은 앞에 잠깐 얘기했던 우리가 하나의 현상을 어떻게 놓고 볼 거냐라는 부분에서 자료 확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생태계에 관련된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장기 생태 모니터링 연구는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기 생태 모니터링은 환경적 의사결정 또는 환경 변화의 적응 또는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위해서 중요성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기 생태 모니터링을 얘기하는 것들은 장기 생태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그 장기 생태 모니터링의 자료를 누가 수집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개입될 수도 있지만 전체 지역에 대한 자료는 전문가들이 다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같이 접목되어서 연구되고 있는 시민과학 또는 시민과학자의 역할이 지금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시티즌 사이언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마실과학이라고 얘기하고요. 왜 마실과학이라고 얘기하면 마실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근처 이웃에 놀러 가는 일을 마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저는 진주에 있기 때문에 연천까지 가려면 사실은 제가 자주 가긴 하는데 자주는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연천 가서 조사를 해야 되면 자주. 사실은 겨울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그게 제 입장에서 자주인데 여러분은 연천에 살기 때문에 자주는 언젠가요? 하루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가는 거나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훨씬 더 방문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들을 정확하게 관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모니터링의 주체가 되면 드문드문 관찰되는 것들을 집약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지역의 생태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시민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학에 대한 정의를 보면 전문과학자, 과학연구기관의 지시에 따라 또는 공동으로 일반 대중이 수행하는 과학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과학자, 저 같은 전문과학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전문 연구기관 많죠. 환경부도 있고 그 다음에 생태원도 있고 국립과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같이 수집되는 자료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자가 관찰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훨씬 더 자료를 많이 수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민과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학 연구 활동에 대한 일반 대중의 참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 모니터링이나 또는 기본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전문과학자와 과학연구기관, 그 다음에 일반 시민 또는 시민과학자가 참여해서 결국 데이터와 시설을 제공하거나 확보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데이터만 시설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밑에 나와 있으면 시민과학의 역할이라는 것들은 결국 연구원들에게 실험 데이터와 시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듣다 보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과학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1990년대 들어와서 이 시민과학이라는 분야를 결국 대안적인 과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여러분 같이 지역에 곧 살면서 결국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지역에 나오는 자원까지 조사하면 그 정확성에 대한 부분과 자료의 방대함에 대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시민과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마실이라는 용어를 치면 요즘에는 이렇게 축제들도 많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위에 있는 거는 연천 마실하면 이렇게 막걸리가 나오더라고요. 막걸리하고 그다음에 문화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은 결국 마실이라는 것들은 그냥 틈나면 가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 것처럼 마실과학이라는 것도 시민과학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측면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그냥 가면서 관찰된 자료를 그냥 일반 전문가에게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과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 시민과학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우리나라에 두루미가 출현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점이 찍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다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은 나타났다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철원, 연천, 파주나 또는 강화도까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주남 저수지라든지 그다음에 순천만 같은 걸 주기적으로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제가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시민과학자들이 보완을 해주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두루미의 출현 지역, 출현 개체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전문 과학자들을 도와주게 되면 자료의 정확성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민과학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과학기술정책국에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시민들이 모집한 자료로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널, 학회지를 출간을 해서 시민들이 모은 자료들을 출간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같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시민과학의 중요성이 점점점 증대하고 있고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결국 우리나라 과학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나라의 생물 보호 정책에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학에 대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 세부적인 것들은 좀 내버려두고요. 우리가 제왕나비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런 나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냐면 우리가 미국에 하고 캐나다 경계에 있는 오데호에서부터 플로리다 그 다음에 멕시코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미국의 주 하나는 우리나라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지역들을 저와 같은 과학자가 이 제비나비를 그러니까 제왕나비를 모니터링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된 것들이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시민이나 대학 또는 학교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 보면 태그 붙어 있죠. 딱지 붙어 있는데 이 딱지를 붙이고 그다음 이 딱지가 어디에서 관찰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 기록을 해서 다시 보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제왕나비가 어디에서 산란을 하는지 그다음에 중간에는 어디에서 머무는지 어디에서 월동을 하는지 이런 형태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과학자뿐만 아니라 결국 시민과학자들이 참여해서 벌어진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계 야생조류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크리스마스 버드 카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되면
그러니까 12월 14일부터 1월 5일까지 사이에 자기 주변 지역에 나타나는 새들을 관찰해서 오드번에 올리면 그러니까 전체 개체 수가 파악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가장 잘 되고 있는 시민과학의 플랫폼은 혹시 들어보시죠? 네이처링이라고. 네이처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 설정하고 지역에 나오는 종들을 쭉 올리면 이게 전부 하나의 플랫폼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확인해서 이런 지역에 이런 게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사이트 중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버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야생조류에 대한 부분만 전문적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 관찰되는 야생조류를 다 올려놓으면 나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전 지역에 있으면 결국 우리나라에 발견되는 야생조류가 어떤 지역에 서식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에 서식하는지 그 다음에 개체수는 어떻게 되는지 장기적으로 모이면 개체수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버드넷이라는 것들은 이거는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인데 야생조류 울음소리를 녹음하면 그 야생조류가 어떤 종인지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그 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사실은 나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만 내가 수집한 자료가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좀 더 정확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어디에 어떤 종들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무수하게 참여를 해줘야 데이터가 쌓이면서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시민과학의 플랫폼이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 씨. 다음은 연천 두루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다른 게 있으신가요? 연천 두루미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두루미는 15종인 거 알고 계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두루미는 전체 두루미는 2,800에서 약간 3,300개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두루미는 약 한 1,600에서 700개체 정도 됩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이 장릉 레이천 리저브, 그 다음에 김간석기 쪽에서 월동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철원까지, 그 다음 철원, 연천, 파주까지. 일본 같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해안 지역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체수 변화를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600, 1,700개체까지 지금 오고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제두루미 같은 경우도 몽골에서부터 중국하고 러시아 접경에서 산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내려가는 동쪽 이동 루트, 그 다음에 서쪽에 동티모라고 얘기한 동정호까지 가는 이동 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개체수가 약 한 70에서 80%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대부분 중국의 월동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우리나라의 개체수가 앞에 봤던 두루미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제두루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6,000개체까지 늘어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노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월동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나라의 월동 개체수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월동지수 한반도인데 이게 이제 제가 모니터링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월동지는 두루미나 제두루미가 월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보통 갖춰집니다. 하나는 얘들이 안정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또 하나는 얘들이 안정적으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천에 물이 흐르는 공간, 흑두루미 같은 경우는 갯두루미라고 해서 갯벌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나머지 먹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논경작지를 먹이토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우리나라 접경 지역은 이렇게 안정적인 잠자리, 그다음에 안정적인 먹이터가 있기 때문에 한 7,000, 8,000 개체가 월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연천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제가 확인하는 것들은 얘들이 그러면 잠자리를 어디를 사용하느냐. 앞에 얘기했던 제가 잠자리와 먹이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결국 잠자리가 교란되거나 훼손되거나
먹이터가 교란되거나 훼손되면 우리나라에 월동하는 개체 수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자리에 대한 부분과 먹이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중에 접경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잠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DMZ 안쪽이나 또는 CCG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하다고 보시면, 교란이 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루미 조사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잠자리 확인. 그래서 연천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필승교고요. 이거는 장군여울이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망제여울 또는 빙해여울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세 개가 안정적인 잠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망제여울 같은 경우는 워낙 제가 뭐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사진하시는 분들이 교란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먹이터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연천 같은 경우는 율무 두루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율무를 광범위하게 경작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먹이를 먹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루미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잠자리가 어디냐, 그 다음 이 잠자리를 교란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장군여울, 망제여울, 필성교 이렇게 잠자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망제여울이고요. 그 다음에 필성교, 그 다음에 장군여울 쪽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교란을 받거나 또는 이렇게 피해가 있으면 이렇게 빙판으로 와서 휴식을 취하는 것들이고, 지금 보시는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보이면 안 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먹이를 먹거나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란이 있기 때문에 빙판으로 와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먹이를 먹다가 교란을 받아서 빙판으로 휴식을 취하는 이런 형태를 보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얘들이 어디를 주로 이용하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보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이 동그라미 있습니다. 동그라미. 여기가 두루미와 제두루미가 출현하는 지역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천으로부터 약 한 1km 내에 대부분 다 위치해서 먹이를 먹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지번에서 먹이를 먹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2000년도에 출현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여기에 집중적, 강내리에 집중적으로, 그 다음 필성교에 있는 농경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8, 19년에 대한 부분을 예로 들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연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제두루미 같은 경우는 쭉 갈 때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두루미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가장 피크를 했다가 3월 달에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제두루미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들을 가보면 대부분 다 어디 지역이다? 율무를 경작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여름에 조사를 하는 것들은 율무를 어디다 경작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어디를 이용하는지를 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돌아다니기는 힘들기 때문에 2018년, 19년, 20년 율무밭이 어디에 조성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게 이렇게 조사되어 있고요. 그다음 2019년 같은 건 좀 변하죠. 율무는 보통 윤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몰랐었는데 윤작을 하지 않으면 그 전해에 율무가 나오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윤작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한 해 걸러 경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율무에 대한 부분, 이게 남아있는 낙곡의 율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고 겨울을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제가 보통 7월이나 8월에 가서 어디에 율무를 심어놨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도면화를 하면 이렇게 율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율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율무를 밭을 파악을 하면 율무밭에 이용하는 두루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율무밭에 먹이 먹고 있는 두루미와 제두루미, 율무밭에서 힘겹게, 여기는 콩밭입니다. 여기 율무를 베고 있는 거고 힘겹게 일하는 농민들의 삶과 두루미는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안정적으로 사실은 농민들이 경작을 하게 되면 이 제두루미나 두루미도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두 삶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사진을 좀 잘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석, 컴퓨터가 분석합니다. 그러면 연천 지역에서 어디를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로 이제 노란색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출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필성교부터 이렇게 망제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지역들이 핵심 지역, 그다음 강내리 지역의 이 지역의 핵심 지역. 그럼 이 지역을 우리가 나중에 보호 지역을 설정할 때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망제울에 있는 부분들을 또는 유물밭이 있는 지역들이 보호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보게 되면 잠자리의 사진이죠. 이거는 정상적인 사진입니다. 근데 잠자리에서 머리를 들고 있으면 교란된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사진 중에 좋은 사진과 나쁜 사진, 이런 사진은 좋은 사진입니다. 근데 다 머리를 들고 있으면 교란된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사진은 나쁜 사진, 뭐 이런 형태의 구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은 같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8월 달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한 것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두루미나 두루미는 대부분 2km 이내에서, 잠자리에서 2km 이내에서 대부분 다 먹이털을 형성하는데 마거리 젖거리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 대한 파악은 어디에 주로 출현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대부분 조사할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결국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란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이 가장 큰 교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경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교란 요인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율무밭들이 수익이 좋은 이렇게 인삼밭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삼이천 일대. 이거는 제가 가보지 못한 지역들인데 여기에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아, 이런 지역들에도 제두루미가 산다, 두루미가 산다. 그래서 새로운 월동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과학이라는 부분들은 전문가는 특정 지역에 사실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것들을 다른 지역까지도 관심을 돌릴 수가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시민과학,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지보건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강내리 쪽에 어디 지역인지는 아시죠? 초소 들어가서 이게 원래는 이제 홍수터인데 일부 지역은 생태보존협력권으로 습지를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교류해서 벼농사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완충습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나면 생태적으로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교육을 받으시거나 조금만 같이 가보시면 아, 이 지역들이 왜 중요한지 이 지역들의 어떤 생태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거를 파악하면 장기적으로 이 지역은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습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온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들은 습지를 만든 지역보다 문온 조성된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흰뺨금농월이나 또는 중대백로나 쇠백로 같은 것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물을 위해서 또는 야생교를 위해서 습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벼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벼농사를 지으면 아마 올해쯤에는 낙곡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두루미나 두루미 또는 오리류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작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생태계가 변화되느냐라는 부분도 결국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뭐 그냥 월동 방해 요인 및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강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해 요인은 일단은 뭐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이 개발 계획 자체가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통선 해제가 되면 사는 주민들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양질이 상황을 보면 지금 대부분 해제가 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이게 뭔지 아시죠? 그죠? 땅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부동산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땅값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들어오는 것들이 양지리 같은 경우가 2010년도에 민통선을 해제를 했습니다. 조금 북상을 시켰죠. 그러고 났더니 두루미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2018년 되니까 여기에 축사가 들어서니까 두루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두루미는 없고 대신에 뭐만? 악취와 그 다음에 민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통선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과연 어떤 측면에서 볼 거냐라는 부분에서 좋다 나쁘다보다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천 지역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진 하시는 분들을 일방적으로 뭐라 그러지는 않는데 이런 형태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매 번식 둥지를 가린다고 아름드리고 나무를 고사시키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옆에 보면 이제 호반새 촬영하기 위해서 거의 뭐 대포 수준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형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신문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모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팔당 얼음판에 메기, 동태, 돼지고기 삐뚤어진 자연 사진가. 그 다음에 자연 학대 사진 촬영은 이제 그만.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접경 지역도 비슷합니다. 아까 앞에 얘기했던 접경 지역에서 두루미가 월동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안정적인 잠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루미나 제두루미가 이 지역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에 대한 부분을 가까이 가서 얘들을 교란을 시키면 결국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이 철원으로 가거나 파주로 가거나 아니면 잠자리 자체를 태풍 전망대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형태고요. 그게 장기간 되면 결국에는 이 지역의 제두루미나 두루미는 못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결국 이 지역의 출입을 제한시키고 그 다음에 근접 촬영과 수렵 밀렵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란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필승교 쪽인데 사실은 이 논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애들이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대부분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점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가 분들한테 사실은 조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생조류 서식지 훼손, 도를 넘는다라는 비난을 하면 사진가의 책무, 기록을 위한 자기 희생, 고심하고 고뇌한 결정, 프로 사진가의 의무와 책무 등등을 언급하면서 화를 내는 세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지한 일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연에 대한 폭력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분들이 자체적인 어떤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욕을 먹는 거는 10%가 잘못하기 때문에 사실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철원을 다니다 보면 이제 두루미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이렇게 논두렁 따라 계속 따라가면서 날리는 형태의 사진가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거긴 한데 뭐 먹이 주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먹이를 줄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민과학에서 잘못된 것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결국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진과 관광객 협조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좀 다른 지역, 하동 갈사만 지역입니다. 갈사만 지역인데 사실은 이 전기선에 큰 고니가 걸려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진가가 여기 있으면 얘들이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얘들이 있으면 그냥 바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비행 고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들을 밑에 뒤에서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라 그러면 자기들은 모르는데 왜 화를 내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자연 사진에 대한 부분은 결국 그 자연의 사진의 대상이 되는 생물의 기본적인 생태 그다음에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사진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방 안에 코끼리가 있으면 다 보이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못 본 척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사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하는 분들이 훼손시키는 거, 일반인들이 훼손시키는 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게 문제다라는 것들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란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민과학을 하시면 하나씩 지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염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민과학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기존의 염전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태양광펜으로 과거에 이만큼이었던 염전들이 지금은 이만큼만 남고 다 폐염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폐염전은 태양광을 만들면서 실제로 이 염전들을 다 없애는 대가로 만들어낸 습지가 이만큼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감시 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자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천 같은 경우는 율무농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 앞에 얘기했던 마실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 되어서
지역의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역할도 있겠지만 개인 연구자 또는 시민과학자, 거기엔 자원봉사자, 지역민, 학생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결국 조사와 감시와 그 다음에 훼손에 대한 제보, 그 다음에 자연환경 정책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한 요구까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미국의 자원봉사자, 시민과학자에 대한 부분에 가장 잘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미국의 밴딩 시스템, 오드번 소사이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전문가가 일반 참여하는 시민들을 교육을 하고 홍보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료까지 다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야생조류 밴딩에 관련된 자료를 다 수집하겠죠. 그렇게 해서 오드번에 모이면 미국 전체 지역에 밴딩하는 자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다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되면 결국 레일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벼베기를 하면서 여기에 서식하는 우리가 뜸부기라고 얘기하는 종입니다. 뜸부기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잡아서 밴딩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축제로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는 형태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만들어갈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이거는 정책이 아닌 이야기를 만들고 들려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동화를 듣고 자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들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호랑이와 까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권선징악에 대한 부분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게 정의인지 어떤 게 올바른지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언어에 담긴 기본 뜻을 들려주는 시대, 이야기로 나를 보여주는 시대, 그 다음에 개발, 폭력, 억압 등 화해, 자유, 공존, 생태 등의 순화된 언어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건데 이 조지 아치볼드 박사님이십니다. 두루미 국제 두루미 재단에 지금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듯이 두루미들은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다른 어떤 새들도 고유종의 이동 패턴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은 6마리를 잃을 경우 우리는 1500만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지식을 상실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북미 흰두루미가 6마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개들이 없어지면 결국 두루미에 관련된 문화가 없어지고요. 연천에서 두루미가 없어지면 결국 연천에 두루미와 관련된 문화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생물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문화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산업의 근간도 없어진다라는 측면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야기들을 결국 여러분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후대에도 같이 전해줘야 되는 의무가 연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제가 발표하는 이 자료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주면 전문가들은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부한테 더 많은 보존 정책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